안녕하세요. 책과 영화를 사랑하는 북마존입니다.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법조문 단어 혹시 아시나요? 정답은 심신미약일 겁니다. 심신미약. 이 네 글자는 음주운전, 마약사범을 비롯한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가장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마법의 주문이 된 지 오래인데요. 일본 역시 이 심신미약을 감경해주는 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이 컸던 모양입니다. 나카야마 시치리의 소설 연쇄살인마 개구리 남자는 심신미약을 핑계로 법망을 빠져나간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공분과 트릭을 이용해서 복수를 감행하는 범인의 이야기를 조합한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기반으로 깔끔한 스토리텔링을 완성한 구성력도 훌륭하고 재미도 잡았기에 요즘처럼 추운 날 집안에서 읽기에 안성맞춤인 스릴러 작품으로 추천합니다. 연쇄살인마 개구리 남자의 근간이 되는 심신미약자의 처벌을 면하는 법은 일본 형법 39조입니다.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10조 1항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면 이 법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전관예우 변호사나 로펌을 선임할 수 있는 돈 많은 범죄자들의 면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팩트라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이나 마약 복용 후 저지른 사건으로 체포되고 나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술 또는 약에 취해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약물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음주나 마약 후 운전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면서도 본인 의지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한 다음 사고를 치는 게 어떻게 심신미약이며 감형 이유가 된다는 겁니까? 심신미약을 핑계로 법망을 빠져나온 사람은 재범, 산범을 저지르며 다른 희생자를 만든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들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죠. 한 가정을 박살내고 억울한 사람을 죽여놓고도 심신미약을 핑계로 집행유예나 징역 1, 2년만 살고 나오면 맑은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법부 지들이 뭐라고 유가족들은 용서하지 않는 범죄자를 대신 용서하는 건가요? 심신미약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범죄자를 풀어주는 사법부 인물들은 자신들이 내린 판결 그대로 현실에서도 돌려받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도 하루빨리 미국처럼 판결이나 기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권한을 축소해야 진정한 정의구현이 될 겁니다. 이 작품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고테가와 형사입니다. 고테가와의 뒤에는 주인공으로 완벽한 모습을 갖춘 와타세라는 상사가 있지만 너무 완벽한 나머지 사건 조사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멘토 역할만 합니다. 고테가와는 심신상실을 믿지 않습니다. 심신상실을 빙자하는 인간들이 정작 폭력단 사무실이나 씨름 선수가 있는 곳에는 난입하지 않는 것만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고테가와는 어린 시절 왕따를 당한 친한 친구를 외면해서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사건에 매달리게 됩니다. 고테가와는 1종 시험에 떨어진 후 2종 시험에 붙은 준캐리어입니다. 고테가와가 속한 준캐리어는 한국의 7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해당하며 한국의 경사에 해당하는 순사부장으로 임용 후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이 한국 총경에 해당하는 경시정입니다. 고테가와의 멘토이자 상사인 와타세는 경부로 한국경찰의 경감에 해당하죠. 고테가와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경찰 커리어에서의 계급이 미치는 위력을 절감했기에 수사에서 공을 세워 특진하려는 공명심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다 되지는 않죠. 고테가와에게는 형사로서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매사에 너무 감정적이고 사람을 쉽게 믿습니다. 추리 능력이나 머리도 사수인 와타세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떨어집니다. 능력이 못 따르는데 공명심을 위해 무조건 열심히 움직인 결과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배경 설명과 주인공 소개를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달려보죠. 한노시의 한 맨션 13층에서 쇠갈고리에 매달린 여자 시체가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아라오 레이코라는 젊은 회사원으로 교살 후 입에 쇠갈고리가 꿰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체 옆에는 범인이 시체를 개구리처럼 여기고 가지고 놀았음을 암시하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오늘 개구리를 잡았다. 상자에 넣어 이리저리 가지고 놀았지만 점점 실증이 났다.
좋은 생각이 났다. 도롱이벌레 모양으로 만들어보자. 입에 바늘을 꿰어 아주 높은 곳에 매달아보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딱 봐도 정신 이상자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고테가와와 와타세는 수사에 착수하지만 용의자 검색에는 실패합니다. 범죄 심리학의 권위자 오마에자키 교수는 이 사건이 유아기 성향을 가진 정신 이상자의 범행이라고 조언합니다. 오마에자키 교수는 정신 이상자에게 완치란 없으며 관에만 있을 뿐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흘 뒤 폐차 직전의 차 트렁크에서 압축기에 짓눌린 노인의 시체와 쪽지가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은퇴한 중학교 교장으로 이부스키 센키치였습니다. 그는 교사로 전 방향에서 압축되어 3분의 1로 부피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언론이 이 연쇄살인범을 개구리 남자로 이름짓자 시민의 공포는 점차 확산됩니다. 경찰은 전과가 있는 정신 이상자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고테가와는 4년 전 여자아이를 죽인 자폐증 청년 도마 가스오를 전담합니다. 가스오는 피아노 교사이자 보호관찰사 우도 사유리의 음악치료요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유리를 찾아간 고테가와는 그녀의 피아노 연주에 안락함을 느끼고 가스오에 대한 의심을 거두며 사유리의 아들 마사토와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사토는 개구리 남자의 세 번째 피해자가 됩니다. 언론은 살인자가 50음순대로 피해자를 고르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아라오 레이코, 이부스키 센키치, 우도 마사토였으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내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시민들은 시외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경찰의 수사 노력도 헛되이 네 번째 피해자가 발견됩니다. 희생자는 에토 가즈요시로 언론의 추측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던 그는 당뇨병 증세로 신분을 감추고 병원에 숨어 있었는데도 범인에 의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범인은 완벽한 정신 이상자이거나 사이코패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진실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이야기 중반에 갑자기 그때까지 이어지던 이야기와는 다른 나스오라는 아이의 성장 과정이 언급됩니다. 딱 봐도 나스오가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스오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으며 살던 나스오는 어느 날 벌레를 잡아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사귀던 나스오가 스트레스 해소 대상을 찾았던 거죠. 나스오의 스트레스 해소 대상은 벌레에서 개구리, 들개, 길고양이 등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년배 친구까지 죽이게 되죠. 현장에서 체포된 나스오는 형법 39조에 의해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는 판결을 받고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습니다. 나스오를 담당하며 치료한 의사는 다방면으로 나스오의 새로운 삶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의사는 나스오를 치료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손주를 죽이고 형법 39조 덕분에 죗값을 치르지 않고 풀려난 정신질환자와 그를 풀어주도록 힘쓴 변호사에게 복수를 하려던 거였죠. 멀쩡한 자신이 살인을 저지를 수 없으니 형법 39조를 이용할 수 있는 나스오를 조종해서 대리살인을 실행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법의 맹점을 비웃는 동시에 복수를 실현하면서도 자신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완전 범죄인 셈입니다. 자신을 대신해 복수를 해줄 정신질환자를 찾던 의사에게 나스오는 최고의 인형이었던 것입니다. 나스오는 정신병원을 나와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마도 원래 나스오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경악을 금치 못했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말이죠. 과연 나스오는 누구의 원래 모습이었을까요?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정말 우연히 드러납니다. 고테가와는 네 번째 희생자인 에토 가즈요시의 시신에서 발견된 범인의 살점에 대해 검시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잘린 살점은 범인의 손가락 부위 같습니다. 에토는 불에 타 죽기 전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서 뒤에서 목을 조른 범인의 손가락을 물어뜯었던 겁니다. 검시관의 말을 들은 고테가와는 무의식 중에 손에 상처가 난 사람을 찾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때마침 숙소에서 범행의 증거가 발견되면서 도마 가스오가 범인으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가스오의 손가락은 멀쩡했습니다. 이 사실은 가스오가 범인이라는 수사본부의 결정에 고테가와가 찬성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고테가와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고테가와가 범인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고테가와의 머릿속에 범인의 행적에 대한 퍼즐이 조각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고테가와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범인은 고테가와를 죽이기 위해 그동안 감추었던 정체를 드러냅니다. 범인과 사투를 벌이던 고테가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범인과 자신의 손목을 수갑으로 묶은 후 정신을 잃습니다. 보통 소설이라면 진범을 체포한 다음에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미스터리를 탐정이나 형사가 밝히면서 끝나는 게 보통이지만 반전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작가답게 나카야마 시치리는 다릅니다. 이때부터 한 번 더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지? 아니거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여기서부터는 고테가와가 물러나고 와타세가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힘을 쓰는 부분과 머리를 쓰는 부분에서 주인공을 바꾸는 설정은 좋습니다. 와타세는 모든 사건을 기획한 배우의 인물을 찾아가 자신의 추리를 이야기해줍니다. 와타세의 추리에 의하면 도마 가스오도 고테가와가 잡은 범인도 사실은 배우 인물이 조종한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탁 치게 되더군요. 하지만 와타세의 이야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범인의 범행을 가리키는 물증이 없고 추리만 있기 때문에 심증만으로는 배우 인물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이 또한 심신미약을 핑계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들만큼이나 법을 우롱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대형 로펌이나 악덕 변호사들을 통렬하게 비난하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여기가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와타세의 이야기를 들은 진범이 화자로 나섭니다. 진범은 도청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저 저만의 망상일 뿐입니다.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진범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가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진범에게 동의하게 되더군요. 특히 자신의 가족을 모두 죽였는데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난 범인과 그를 비호한 변호사, 사법 시스템에 반감을 갖게 됩니다. 이 책을 읽는 누구라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감은 거기까지입니다. 진범은 가족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움직이는 인형으로 바꾸기 위해 하수인의 정신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3년간 정신치료를 받으며 개선되던 인물의 내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가 비난했던 가족 살해범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4건의 살인을 조종한 배우 인물을 눈앞에 두고도 잡지 못하자 분노하는 고테가와를 진정시키며 와타세는 무거운 한마디를 건넵니다. 수갑도 권총도 위에서 내려준 게 아니야. 연약한 자, 소리 없는 자가 맡긴 거지. 격렬한 분노를 분출하던 고테가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은 복수가 아니라 구제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바로 이때가 그를 어린 시절부터 괴롭히던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도마 가스오는 변호사로부터 진범이 잡혔으니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스오는 그 말을 듣고 체포된 살인범을 대신해서 개구리 남자의 임무를 이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정한 목표는 바로 두 사람을 조종했던 배우 인물입니다. 여운을 남기면서 후속작을 기대하게 되는 결말입니다. 연쇄살인마 개구리 남자는 중반까지는 무난하다 싶은 흐름으로 갑니다. 그러다 결말에서 연속되는 반전으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나카야마 시치리가 반전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를 실감하게 됩니다. 소설이 주는 본연의 재미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분별한 면죄부 남발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능파 형사 와타세와 행동파 형사 고테가와 콤비의 활약도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요. 2011년작이지만 지금 읽어도 매끄러운 구성과 결말의 더블 반전으로 감탄을 짜내는 연쇄살인마 개구리 남자 스릴러 독자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북마존 평점은 7.8점입니다.